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제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어가는 남자입니다. 저희 집안이 유난히 좀 끈끈해요. 집안 식구들끼리 끈끈하고 정이 넘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결혼 상대로 기피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자랑을 하다 보면 야, 그러면 너네 집 며느리는 완전 힘들겠다라는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종종 듣고 황당해하는 일도 생깁니다. 결정은 결국 제가 다 한 거긴 하지만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내일 장사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주방에 육수랑 확인했어? 내 식구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돼? 어? 왜 TV를 보면 종종 그런 프로그램들 나오잖아요. 맛집 사장님들의 비밀, 몇 대째 이어서 하는 맛집의 속내, 대박 맛집 식당의 손자로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맛집의 비밀 그거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 나이를 먹어도 정정하게 젊은 사람들도 제대로 하지 못할 텐데 매일같이 나와서 가게를 살피시는 할머니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 올해 연세가 95세세요. 보통 그 나이가 되시면 거동도 불편하시고 요양원에 누워 계시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쉬우실 텐데요. 아니요, 전혀요. 아직도 목소리 쩌렁쩌렁하시고 식당에 매일 나와서 장사할 준비는 잘 됐는지 손발 맞추는 직원들 상태는 어떤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시죠. 할머니를 보면 와, 나도 저 나이 먹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할머니의 저 열정을 어떻게 따라가요? 할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사람들 가난해서 피죽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던 시절에 계속 전라도 쪽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대충 국에다 밥만 만걸 떠다가 시장에서 파는 장사를 하셨었고 자연스럽게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봤었고요. 옛날엔 저기 역 근처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우동이나 가락국수를 파는 장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자리에 오래 지키셨는데, 아, 내가 이렇게 작은 장사를 해서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먹이고 살겠다 싶으셔가지고, 그때부터 가게를 크게 넓혀야겠다 생각하기 시작하신 거죠. 워낙 손맛이 좋으세요. 저는 엄마 밥이 아니라 할머니 밥 먹으면서 컸거든요. 또 남도가 한정식이 워낙 유명하니까 처음엔 백반집으로 시작한 거예요. 한상 차림이라고 시키면 워낙 정이 많으신 저희 할머니는 남겨도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거 맛은 다 보고 가야 된다고 이 반찬 저 반찬 다 꺼내가지고 내주시고 또 손맛이 얼마나 좋으신데요. 그렇게 작게 하셨던 백반집이 어느새 큰 한정식 집이 되고 연예인들이며 정치인들이며 벽에 사인이 빼곡하게 붙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 됐다니까요. 맛집은 무슨,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와서 먹고 가라고 뭐가 문제냐고 죄다 받아줬는데 이제는 절대로 내 출연 안 한다고 했어. 손님만 많아지고 그냥 원래 오던 단골 손님들 줄 서느라 다시 돌아가고. 돈도 돈이지만 저희 할머니 장사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뚝심이 딱 있으신 분이거든요. 내 가게에 왔다 간 사람들 중에서 배고픈 사람 없어야 한다 하는 그런 거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시고 저 낳고 나서 할머니 가게가 워낙 잘 되니까 그러면 벌교에서 할머니 식당을 도와가지고 여기서 2호점이나 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셨잖아요. 사람이 이왕 일을 하는 거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왜 거기서 굳이 2호점을 내려고 하냐고요. 여기서 밥 먹고 큰 애들이 다 지금 서울 나가서 살아. 너네는 서울 가서 장사해. 여기서 괜히 노인네랑 경쟁한다느니 가족들이 돈 다 쓸어 담느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일 배워가지고 서울로 올라들 가.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사 오게 된 것도 순전 할머니 덕분이었죠. 할머니는 왜 굳이 벌교에서 할머니랑 경쟁하면서 2호점을 내려고 하는 거냐. 일을 배워서 서울로 올라가라.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배우기 시작하신 부모님 덕분에 저도 학창시절을 할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가까이서 지켜본 할머니는요, 항상 무섭긴 하셨어도 손주 녀석한테는 늘 따뜻하신 분이었고요. 언제나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제 기억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뭐 장사꾼 중에 돈 안 밝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걸 다 초탈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야 되나요? 벌만큼 벌었으면 사회에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이제는 몸 생각해서 몸을 쓰는 봉사활동은 잘하지 못하지만 매 분기 매 해마다 기부를 하셔서 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말 점심에 장사가 제일 잘 됨에도 불구하고 주말 점심에는 가게 문을 닫고 노숙자들, 독거노인들에게 가게 문을 열고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요.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배불리 먹어봤겠냐고요. 식당이다 보니까 철마다 식당 이모님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김장 봉사도 하고 김장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할머니가 사시는 것을 보면 정말 존경심에 혀가 내둘러질 정도라니까요. 저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저렇게 남을 위할 정신이 있으시구나 하고요. 장사꾼이 돈만 쫓아가면 필시 망하는 베비여. 벌만큼 벌었으면 나눌 줄도 알아야지. 이 할미나 되니까 그릇이 이렇게 커서 이 돈도 이렇게 쥐고 있는 거지. 타고나길 찌까는 그릇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욕심 부리고 돈 끌어안고 살고 있다가 배돼지가 빵 하고 터진다니까. 다들 이 깜냥을 잘 알아야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베비요. 타고난 깜냥을 잘 알아야 한다. 분수에 맞게 자기 그릇에 맞게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저도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들이 오늘날 결혼을 한 이후에 쓸모가 있어질 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제 그릇만 계속 키워나갈 것이 아니라 남의 그릇의 크기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미련한 손자는 아직까지 성장은 못한 모양입니다. 여튼 저희 할머니요, 차림새만 보면 뭐 식당으로 건물 세운 대박 맛집 사장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냥 수수해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비싸고 좋은 옷 좀 사서 입으시라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아유 어머니, 그래도 좀 남들이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니 돈 어디서 빼돌리는 줄 알아요. 돈도 잘 버시면서 왜 그렇게 어머니한테는 안 쓰세요? 자식 부르자 소리 듣는 게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이 끼놈아, 그러면 뭐 사장들은 다 머리에 비녀 꽂고 한복이라도 차려입고 다녀야 혀? 늙어서 무슨 옷도 못 입겠고, 아유 이게 제일 편하다는데 왜 지들이 난리여 더 지들이. 냅둬. 또 고집하면 저희 할머니 따라오실 분이 없으시거든요. 본인은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게 편하고 좋다면서 아무리 좋은 걸 사다 드려도 절대 안 입으세요. 누구 선물로 줘버리셔서 아버지가 서운해하셨던 적도 종종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한테 돈 안 쓰고 아끼시는 분이 가족 사랑은 또 엄청나세요.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물로 사다 주신 비싼 옷은 안 입으시더라도 아버지가 뭐 회사 들어가셨을 당시에 첫 월급으로 사다 주신 네이가 있는데요. 그건 면이 다 해져서 못 입는 상태가 됐는데도 아직도 장롱 한켠에 놔두신다고 하고, 그거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선물로 같은 걸 하나 사드렸거든요. 이건 또 손주 녀석이 사주신 거라고 아까워서 뜯어보지도 않으셨다니까요. 그뿐인 줄 아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희 할머니 뭐 버는 것만 죽어라 벌고 남 위에서만 쓰는 고집불통 구두쇠로만 보실 것 같아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참 할머니 밑에서 일 배우고 계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생 땐 수학여행 가잖아요. 인생에 딱 한 번, 전 그전까지는 해외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중국 상해를 간다고 해서 얼마나 들떠 있었는 줄 몰라요. 여행 가기 몇 주 전부터 짐을 싸고 가서 뭘 입을 거다, 뭘 먹을 거다 검색을 하고 할머니한테도 자랑을 하고 난리였는데 그만 일주일 전에 딱 하필이면 교통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병원에 꼼짝없이 3주는 입원을 해 있어야 한다고. 아픈 건 둘째치고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못 간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가면 뭐 하려고 계획도 다 세워놨었는데 어떻게 이래. 전교생 중에 수학여행 못 가는 놈은 나밖에 없을걸.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고 얼마나 내가 설렜었는데. 그땐 어린 나이잖아요. 별걸로 다 서운해서 울고불고 하니까 할머니나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그런 걸로 마음 상해하는 게 보시기 속상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미 날아간 수학여행은 어쩔 수 없고 그럼 가족들끼리라도 수학여행을 가면 되는 게 아니겠냐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해서 다 같이 5박 6일로 해가지고 수학여행보다 더 길게 해외여행 다녀오자고요. 어머니, 그럼 가게는 어쩌시고요? 한 번도 그렇게 쉬신 적 없으셨잖아요. 이놈아, 지금 우리 손주가 서운해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가게 문 열고 닫는 게 중요해? 나랑 오래 같이 했던 사람들이요. 며칠 자리 비운다고 식당 안 들어갈 정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뭐, 계획표? 이왕 가는 거, 할미는 확실하게 해야 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날은 어디 가고, 이날은 어디서 자고, 네가 한번 계획 잘 세워봐. 돈은 할미가 내려니까 알겠어? 사내놈 이런 걸로 치지짝이나 하고 말이야. 할머니의 불호령에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수학여행까지 거 보내줄 테니까 네가 계획 한번 제대로 세워보라고. 신나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병원에서 내내 해외여행 계획만 세우다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픈 손주 정신을 어디 다른 데에 신경 쓰게 하려는 할머니의 더 철저한 계획이 아닐까 싶네요. 계획표 보고 확실히 이놈은 날 닮아서 이런 계획 짜는 건 확실하게 잘한다면서 할머니는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고 그렇게 처음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수학여행이요? 기억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다 같이 갔었던 그 여행이 너무 즐거워가지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그런 분이셨어요. 인생에서 늘 아쉽고 서운할 뻔한 순간들은 지혜를 통해서 더 즐거운 순간들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식당 일을 배우신다고 벌교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것이 저에겐 정말 잊지 못할 귀중한 기억이고 그 시간에 할머니와 참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고요. 내가 다른 놈들 가는 건 안 아쉬운데 우리 손주 가는 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네. 이 할미도 늙긴 늙나 보다. 하긴 이 나이면 뭐. 아이고 이 녀석 째려보는 것 좀 봐라. 내가 무슨 농담을 못해요 농담을. 너 이 할머니 봐라. 오래 못 살게 생겼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가서 식당 잘 하는지 감시 잘하고 그릇대로 살아야요. 우리 손주는 원체 타고난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제대로 살 거요. 걱정하지 말어. 대학 들어가는 건데 무슨 회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 손을 끌고 가서 백화점에서 정장 한 벌을 해주신 할머니는 이제부터는 네가 주체적으로 네 인생을 사는 거라면서 절대 주변 사람들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은 찾아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죠. 사실 저희 집만 봐도요. 할머니가 식당 하셔서 부모님도 이번에 올라가면 서울에 2호점을 준비하고 있어. 자연히 저에게 쏠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이쪽 공부를 제대로 좀 해서 식당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 식당 일이 쉬운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좀 많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식당 일은 정말 나중에 그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도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 싶을 때 그때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은 그게 내심 서운한 눈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또 제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은근하게 바라시던 이유가요. 저희 할머니의 철칙 때문이에요. 집안 식구가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가게를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할머니 스스로 정해놓으신 원칙이신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아버지 혼자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했을 때 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다는데 어머니까지 설득이 되고 두 분이서 같이 일을 배우시겠다고 내려오시니까 그제서야 이것저것 일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해도 힘든 게 식당 일인데 한 사람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여기 식당에 붙어가지고 있다 보면 자연히 가정에서도 얼굴 못 보고 사이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도 하루 종일 얼굴 붙어서 같이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의리가 있고 고생도 같이 할 자신이 있다고 하고 결심이 서야 그때야 일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래요. 또 할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은근히 제가 뭐 조리학과나 이쪽으로 가서 식당을 물려받을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그렇게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아들은 그쪽에는 영 뜻이 없어 보이고 요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가서 개발자를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강요는 못하겠고 서운하긴 하고 아마 그러셨겠죠.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요리 공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리면 제가 너무 평생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살지 않겠어요? 저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선택하고 부모님 원망하면서 사는 멍청하고 미련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 부모님이 어떻게 저를 붙잡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하고 싶었던 공부라서 그런가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공부를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없었어요. 공대라고 다 시커먼 남자놈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당시 제 동아리가 사진부였거든요. 학과 공부하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대학생활 뭐 즐겁게 보냈던 거죠. 그래도 그렇게 공부에 내내 전념했었던 보람은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첫 직장은 IT 쪽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고 2년도 안 돼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일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성화였던 부모님께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해내는 걸 보면서 어쩐지 인정을 해주시는 눈치기도 하셨고요. 회사를 옮기면서 연봉도 높아지고 그만큼 하는 일도 많아지면서 부쩍 바빠지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사람 입맛 어딜 가나 다 똑같다고. 서울에서 장사해도 잘 될 거라는 할머니의 성견 지명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처음 가게를 오픈하고 몇 달은 이게 오픈빨로 잘 되는 건가 싶었는데 2호점도 그야말로 대박.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가게를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두 분은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걱정이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항상 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 경계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은 조심해서 가려 만나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너도 이제 슬슬 여자친구 안 사귀냐고 결혼 안 하냐는 압박 들어오지 않냐? 아니 멀쩡한 놈이 여태까지 여자친구 한 번을 안 사귀니까 말이야. 너 어디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다른 게 아니라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거기 맛집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거기 엄청난 단골이라고 하면서 꼭 한 번만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사정사정을 하잖아. 나도 엄청나게 친한 건 아니고 대학 다닐 때 다른 대학교랑 같이 대외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인데 사람 괜찮아. 아무래도 우리랑 같은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이해심도 좋고 밑자야 본전인데 소개팅이라도 한번 나가보면 어때? 나가서 내 체면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혹시 알아? 네가 그렇게 뻐기다가 나갔는데 운명의 상대를 만날 줄, 어?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기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인연인진 몰라도 이직을 한 대기업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그러는데 저 역시도 낯선 공간에서 대학 동기 녀석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나 홀로 외딴 섬에 떨어졌는데 구조선을 마주치게 된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여튼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친구 좋다는 게 또 뭐라고 회사 다니면서 그 친구와 종종 퇴근하고 나서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타지 생활하면서 유일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소개팅을 받아볼 생각이 없냐며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거절을 하기도 뭐하고 뭐 어차피 소개팅인데 주말에 잠깐 나가서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온다 생각하고 자리에 나갔던 거죠.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외모가 정말 제 스타일이었던 건 물론이고, 아시잖아요. 공대 다닐 때 주변에 여자라고는 거의 한 명도 없었는데 아내 역시 개발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그렇게 잘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 얘기면 일 얘기, 가족 얘기면 가족 얘기. 이렇게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슨 대화를 꺼내더라도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친구가 말해준 대로 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도 엄청나게 자주 가는 단골집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호철 씨는 왜 가게 안 물려받고 개발자가 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식당도 잘 되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요리 배워서 가게 물려받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면 식당은 물려받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한 일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나중 돼서야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이 큰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가 선택한 길이 꽤나 만족스럽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밌기도 해서 여기서 커리어 하이는 찍어보자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식당 자주 가보셔서 민수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셨던 거라면서요. 제가 할머니 손맛에 감사드려야 할 일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아내는 식당에 꽤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소개팅 자리에서 어색하니까 의뢰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지간 그렇게 소개팅을 끝나고 나서도 말도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 몇 번을 더 만나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슬슬 서로에게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오히려 처음엔 크게 마음이 없고 시큰둥한 모습이었던 제가 아내를 더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전 가족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도 꽤나 끈끈한 사람이고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 아내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보면 볼수록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저보다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거기서 마음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하나만 주문하고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이 이거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서 집으로 하나 배달시켜 드리려고 주문하는 김에 당신 것도 하나 주문해 줄까? 저보다 가족들에게 더 잘하는 모습에 여자 보길 돌 붙여보듯이 하던 제 마음도 열렸던 거였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이지 저희 가족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었으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요. 저희 가족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 생각이 없었던 저도 마음이 다 열릴 정도였으니 뭐 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없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찾아뵙는 건지 어머니는 이걸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신다. 친근하고 살갑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것도 물론이고요. 사람이 밖에서 뭘 하나 사더라도 자기 것만 사는 법이 좀처럼 없어요. 이거는 좋으니까 가족들도 같이 쓰면 좋겠다면서 꼭 저희 가족 것까지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처갓집에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아내가 시댁에 그렇게 잘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겠냐고요. 처갓집에다가 있는 선물 없는 선물 다 해바쳤죠. 부모님도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괜찮았는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셨고요. 두 사람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고요. 서로 모자라는 것도 없이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나 너무 긴장돼. 할머님이 나 별로 안 예뻐하시면 어떡하지? 어때? 나 괜찮아? 할머니가 그럴 리가 뭐가 있으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부모님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이고 어렸을 때 나를 다 키워주시다시피 했던 분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할머니께는 당신이 더더욱 잘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지? 그냥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할머니가 나이가 있으시잖아. 아무리 건강하시다고 정정하시다고 말로는 그러시지만 손주놈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결혼이라는 게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인사를 자주 하고 얼굴을 자주 뵙고 지냈던 양가 부모님과는 인사를 하고 그래도 순서는 지켜야지 않겠냐면서 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내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벌교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내는 할머니가 본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어떡하냐면서 괜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한 결정에 한 번도 반기를 드셨던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게 설령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손주놈이 한 선택이기 때문에 다 뜻이 있겠거니 그 뒤에 어떤 후폭풍이 오더라도 대체로 저의 선택이라면 다 웃으면서 그게 우리 손주의 그릇이겠거니 하고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얘기나 꺼내고 말이야.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 허락받으러 온 게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애는 별론 것 같다고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러면 너 진짜로 결혼이라도 안 할 거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분위기 풀려고 한 얘기예요. 할머니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욕심 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 꺼낸 게 아니라고요. 뭐야 당신도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할머니, 저랑 결혼할 여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오해로 사람 당황시키시면 손주 입장은 생각도 안 하세요? 저 서운하려고 그래요. 분명 좋은 분위기에 시작된 인사였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면서 맞아주셨고요. 드디어 우리 손주가 결혼을 다 하냐면서 내려올 때도 아내한테 계속 할머니의 건강 걱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뵌 할머니는 그 사이에 더 정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튼 활짝 웃으면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는 늘 그랬던 것처럼 몇 명이서 먹어도 껌뻑 죽을 만한 한상을 거하게 차려주셨어요. 거기까지만 했어도 분위기는 너무 좋았죠. 할머니 식당이 유명한 맛집이라며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전라도 여행을 오면 몇 번이나 와봤었다고 반갑게 얘기를 시작하던 아내의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하루빨리 회사 정리하고 식당 운영하는 것 좀 배우면 안 되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나중에 커서 이런 식당 운영하는 일하면 참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직장 정리하고 벌교 내려와서 식당 일 배우는 게 어떨까요? 왜 요즘엔 며느리들이 가업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손주 며느리가 가업 이어받으면 할머니 입장에서도 대 안 끊기고 좋겠다 싶으실 거고 평소에도 종종 우리도 그냥 가게를 좀 물려받으면 안 되냐 회사 다니지 말고 식당 일을 배우면 안 되겠냐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아내였기에 전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아내에게는 저는 식당을 당장은 물려받을 생각도 뭔가를 더 해볼 생각도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다짜고짜 저 얘기를 꺼낸 아내 덕분에 그야말로 할머니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거냐? 가게를 물려달라고 허락을 받으러 온 거냐? 노발대발 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물으라고 할 기세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제서야 아내도 깜짝 놀라서 자기가 뭔가 오해를 사게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급하게 해명을 했고 저도 할머니가 그렇게 화나신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서서 해명을 했죠. 어머니, 결혼 허락받으려고 며칠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잔뜩 긴장해서 온 애들이에요.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이번 한 번은 그냥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애가 가게 물려받을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일 배우기 시작했겠죠. 제가 애 키우면서 몇 년을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것을 결혼한다고 그 마음이 금방 바뀌겠습니까? 자기가 안 한다면 안 하는 놈이에요. 그건 어머님 손주니까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만 노여움 푸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아가씨도 너무 민망하고 할머님이 가게를 어렵게 꾸려서 가족들 다 키우시고 그만큼 가게에 대한 애정도 깊으신 분이야. 분위기 풀려고 해본 얘기인 건 알고 있지만은 방금은 내가 들어도 조금 과한 것도 있었어요. 여기서 더 서로 기분 상할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가자고.
다행히 아버지께서 중간에 잘 중재를 해주신 덕분에 더욱 민망한 상황을 겨우 넘길 수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겨우 결혼 허락을 잘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을 훌쩍거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불효자 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이제 제 식구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셨어야 했나 싶기도 해서 저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매일 저러시는 분은 아닌데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오늘 들었던 것처럼 당분간은 당신도 그런 얘기 할머님 앞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오늘 고생 많았다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자기가 실언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시게 됐구나. 철없이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사람을 깊게 들여다보시는 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여느 노인들과 다를 바 없이 화를 낼 수 있는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이렇게 철없는 손주를 두셨으니 얼마나 속상하실지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아내의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서 그런 것들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저희 집이 여유롭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같이 어려웠으면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집이 조금 더 잘 사는 편이니까 지금은 내가 더 보태서 결혼하고 앞으로 차차 더 나아지지 않겠냐고 그렇게 기가 죽어있는 아내의 기운을 북돋아주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와의 관계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로 어쩐지 할머니를 대하는 아내의 모습은 소원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확실히 어른은 어른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내심 새 식구가 될 손주 며느리한테 첫인사부터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게 미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도 내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손주 며느리는 괜찮냐, 서로 오해해서 생긴 일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것은 물론이고요. 제 가족 일에 있어서는 돈 쓰실 때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 결혼한다는데 꼴랑 축의금 몇 푼 넣는 것으로 되겠어? 집이며 뭐며 너희들이 다 알아서 준비했다고 해서 할머니가 준비해줄 건 따로 없고 신부 쪽이다 얘기해라. 혼수는 우리 쪽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다고. 하여튼 저희 할머니지만 뭐 하나 하실 때는 화끈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갑자기 무슨 혼수 얘기냐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할머니가 그런 줄 알라면 그런 줄 알라고 아직 신혼집 입주까지 시간 좀 남았으니까 혼수 계약은 따로 하지 말고 그 돈은 너희 둘이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아이 낳고 돈 쓸 일 많아지면 그때 생활에 보태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보내주신 혼수 리스트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대체 누가 옆에서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혼집에 맞춤으로 넣을 수 있는 가전 중에서 가장 최고급으로 준비를 해서 전부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돈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해요. 이걸 어떻게 다 받냐고 아무리 할머니가 해주신 거라고 해도 죄송스러워서 못 받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세요. 할머니가 어디 말리신다고 말을 들으실 분이야? 하나밖에 없는 손주 결혼하는데 괜히 나서서 뭐라고 하신 게 마음에 걸리시기도 하고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크셨던 모양이다. 그래도 혼수는 니네들이 항상 집에 놓고 쓰는 거니까 항상 보면서 할머니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라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도 참 못 말려. 얼마나 감사해요. 덕분에 아내랑 저랑 신혼생활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할머니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생각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내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많은 선물을 받고 나서도 어쩐지 행복해하거나 감사해하는 모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뭐 나서서 호들갑을 떨면서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 번씩 아내가 하는 얘기에서 오히려 이 수많은 선물이 할머니가 저희를 마음대로 주무르시려고 하는 의도로 주신 게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찜찜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다 좋은데 차라리 돈으로 주셨어도 좋았을걸. 로봇 청소기나 식세기 같은 것도 1년 지나면 금방 또 새로운 모델 나와버리잖아. 아니 그냥 싫다는 게 아니고 할머니께서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오신가 싶어서 나한테 선택권을 안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번부터 가게 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너한테는 이렇게 가전 하나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없는 사람이다 알려주려고 일부러 저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오해하는 거겠지? 저 정말 장담하는 건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시고 나쁜 의도를 생각하실 사람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거기서도 아내한테 버럭 화를 냈었죠.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사람이 선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꼬아서 생각할 수 있냐고요. 결혼 전에 저희 식구들한테 정말 잘하던 아내의 모습이 좋아서 했던 결혼이었는데 결국 이후엔 계속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 영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그런 투닥거림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2년간은 회사에서 제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매일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아내의 얼굴도 겨우 보고 잠들 정도로 정말 바빴었거든요. 싸울 새가 어딨어요. 지친 몸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 얼굴 겨우 보는데요. 그래도 나름 신혼인데 너무 아내를 외롭게 해두는 것만 같아서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 또 애는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시면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전쟁통에도 애는 생긴다고 하더니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경사냐. 집안에 이런 경사가 또 없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입덧은 없다니. 고생할 텐데 집에서 푹 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아라. 내가 반찬이랑 이것저것 다 보내줄 테니까. 정말 잘 됐지.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가장 많이 챙겨주셨던 게 바로 저희 할머니예요. 입덧이 심한 아내가 어떤 음식을 가릴 줄 모른다고 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할머니가 하셨던 동치미여서 매달 동치미를 새로 해가지고 보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맨날 할머니가 장난식으로 나는 오래 살아서 증손주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죽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증손주 세상에 태어나는 건 기어이 보시는구나 싶어서 저도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집에 식구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 온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실 줄 몰랐어요. 아내랑 짧게 투닥거리던 것도 아이가 생긴 이후에 또 끊겼고 저야 그야말로 아내를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모시기 바빴으니까요. 저희 아내 콧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갔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온 식구들이 그렇게 임신한 아내를 어화둥둥 모시고 살지 저희 할머니가 매달 입덧 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동치미 새로 담궈 보내줘. 세상에 이런 대접받고 사는 며느리가 요즘 어딨냐고요. 원래 여자가 임신할 때 서운하게 했던 건 마음속에 평생 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더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콧대가 너무 높아졌던 모양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저희가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과정에서 저희도 모르는 아내의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을 최고로 생각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아니 산후조리원 얘기는 왜 한마디도 없으셔? 그렇게 어와둥둥 하실 땐 언제고 손주 낳느라 힘든 거 생각은 안 하시고 산후조리는 나 혼자 알아서 해라 이거야? 난 가끔 식구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집에 돈도 많으시던 분들이 이상하게 내가 남의 집 식구라 그런가 나한테만 돈 아끼시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당신한테는 척척 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껴있으면 지갑을 탁 닫으시는 것 같다고. 어머니가 아내한테 제일 좋은 산후조리원을 추천해 주시고 싶다면서 백방으로 알아보시는 와중에
왜 산후조리원 얘기는 한마디도 없냐면서 저렇게 툭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이 용품을 제대로 사주지 않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럼 뭐 처갓집에서는 제대로 해주셨냐고요? 아이 낳고 나서 고생했다고 봉투 하나 쥐어주시는 꼴을 못 봤어요. 대체 왜 그렇게 맨날 우리 집만 잘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받아놓고 나서도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맨날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건지 순간 저도 결혼을 잘못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아이의 돌잔치를 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면서도 말 많았죠. 무조건 호텔에서 해야 한다. 뭐 한복은 어디서 해야 한다. 두 사람의 벌이가 뻔히 정해져 있는데 분수에 맞게 좀 하자고 얘기를 해도 저희 집에서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손주의 돌잔치에 돈이라도 대주시지 않겠냐는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행사 전에도 그걸 이유로 한바탕 했던 상황이었고요. 결국 절충해서 제가 원하던 행사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며칠 전에 직접 가서 모셔오겠다는 저희 가족의 제안도 다 뿌리치시고 그냥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시겠다는 할머니께서도 일찌감치 행사장에 도착하셔서 환히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오늘 급하게 올라오느라 돌반지만 하나 들고 왔어. 우리 손주 첫 돌에 무슨 선물을 줘야 의미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벌교에 있는 땅 하나, 건물 하나 우리 손주 앞으로 돌려주려고 준비 중에 있다. 건강하게 잘 키워. 너처럼 똑똑하고 현명하게만 자라면 이 할미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 오자마자 손주에게 주실 깜짝 선물 얘기에 제가 펄쩍 뛰니까 좋으면서 뭘 그러냐고 행사나 잘 마무리하라고 종종 걸음으로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한복 자락에서 예쁜 돌반지를 하나 꺼내 제 아내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고 하니까 반지는 그냥 의미만 가진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라고요. 저희 아내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반지를 받아들었고 할머니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안아들고 뒤를 돌아서자마자 아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전 그야말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야, 노인네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하여튼 나한테 주는 건 죄다 아깝지 아까워. 한 돈짜리야? 난 또 한 5돈은 되는 줄 알았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쌓여 있었던 화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참고 있다면 그건 저를 그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할머님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내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확 빼앗아 들고 아내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고 부모님께서 달려오셨죠. 지금 여기 어른들 다 모셔놓고 싸울 일이 있어도 밖에서 싸워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아내는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전 마이크를 집어들고 장내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모여주신 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아들의 돌잔치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많은 분들 앞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 이 자리에서 저희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 아내가 제가 아닌 저희 가족의 돈을 보면서 사는 것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저희 가족들한테 잘하는 아내의 모습이 좋아서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언젠가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내의 추악한 진실을 본 이상 더 이상 이 사람이 제 아내의 엄마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부모님께도 할머님께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에 먹칠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랑 앞으로 살아가는 게 더한 먹칠인 것 같아 내린 결정이니까 부디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제 옆에서 아내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이혼 절대 못 해준다면서요.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야, 나 돈 없다고 무시한 건 니네 집 식구들이잖아. 니네 노인네가 꼴랑 지 증손주 돌잔치에 한 돈짜리 반지 들고 와서 나한테 찔러주는 게 이게 무시가 아니면 뭔데? 니네 집 식구들이 지금 나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 할머니가 나와서 혀를 차시면서 아내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이셨고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며 눈만 끔뻑끔뻑 뜨고 있더군요. 할머니는 네가 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무릎을 꿇고 있냐고 정작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않냐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돈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은 짐작에 눈치채고 있었어야 하는데 오늘이 우리 손주 돌잔치지 네 기집애 돌잔치요? 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달려들었으면 네가 그 좋아하는 돈 한 푼도 못 들고 나가게 내가 기를 쓰고 막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왜? 아파? 겨우 딱이 안 된 맞은 걸로 아파? 우리 가족들이 너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아픈 건 생각도 안 하냐?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나?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어느덧 혀를 차면서 아내의 욕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할머니는 그런 저를 일으켜서 행사장을 정리해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포장이사를 불러서 아내의 짐을 모두 싸가지고는 문 밖에 내놓으시고 비밀번호도 바꾸셨죠. 이혼이 진행될 동안 이 집에 발도 붙일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먼저 뺨을 때리셨냐고 나중에 혹시라도 어머니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하냐고 전전긍긍이셨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벌 받을 놈이 벌 받게 되어 있다면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요. 지금 아내 쪽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 재산 분할이라도 해달라 협의 이혼을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를 회유하고 있고 저희는 가정에 소홀하고 가정을 욕보였던 규책 사유는 모두 아내에게 있으니 협의는 해줄 수 없다로 팽팽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가족이 아내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욕을 하시던데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듣고 싶어서요. 정말 이거 제가 문제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있는데 둘 다 타지에 있는 사관학교에 다니는 중이라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둘뿐이죠. 시어머니라고 하면 한없이 어려운 존재잖아요. 물론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 몇몇 분들에게는 끔찍한 존재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게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20년 동안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어른이기도 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시면 나이 50 넘어서 무슨 징그러운 소리 하냐고 혀를 차시겠지만 진심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정말이지 성실함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런 존재였어요. 정비공이던 남편은 항상 버스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했었죠. 가장 먼저 출근해서 기계들 이상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라고 새벽 4시 30분만 되면 벌떡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이에요. 거기다 가족들은 또 얼마나 그렇게 챙기는지 특히 시어머니께 하는 것을 보면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형제들은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2명의 형과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동생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하고는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다른 형제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다 엎어버리고 싶었죠.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내면 뭐 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걸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왜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오랜 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 남은 남편을 시아버님께서 자식으로 삼은 것이라고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의를 했으면 좋았으련만 시아버님은 그렇게 배려심이 있는 분이 아니셨던 것이 문제였죠. 거기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질투심은 상상 이상이었고요.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고 남편은 사춘기 때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형제들의 괴롭힘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 남편을 자꾸만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 크게 다투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자꾸 상대를 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느냐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시어머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무뚝뚝해서 절대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 법이 없던 남편이라 내심 무슨 일인가 싶어 속으로 긴장도 엄청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꺼낸 얘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기한테 미안하지만 어머니를 우리가 좀 모시면 어떨까? 어머니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님 지금 큰 댁에 계시잖아. 큰 집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모실 테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보태달라고 난리쳤던 게 3개월 전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셨어요.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하셨거든요. 퇴원을 한다고 해도 아직 다리가 불편하시니 혼자 두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에 형제들 중 누군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아주버님들은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난리였죠. 보다 못한 남편이 집이 좁긴 하지만 자신이 모시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나 큰아주버님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편이 어디를 나서냐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심지어 작은 아주버님은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때리고 굶길 것이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어느 자식이 부모님께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괴롭힘 당했다고 어머님한테 풀 수도 있고. 아주버님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까지 매해 어머님 모시고 건강검진 다닌 사람이 누군데요. 그이잖아요. 영양제 떨어지지 않게 챙기는 것도 저희고요. 그런데 그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돈인가? 어머님 돌아가시면 한몫 챙겨보려고 점수 따기? 어느 쪽이든 호적상 아들인 사람이 나설 일은 아니죠.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그놈의 핏줄을 앞세워서 따져드는 형제들 앞에서 결국은 분노를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던 일은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큰 집에서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을 바꿨죠.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씩 말이죠. 전 터무니없는 금액에 뭘 근거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며 따졌지만 큰형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삼시세끼 챙겨드려야지. 물리치료 받으려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그걸 누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 싸서 하는데 그 정도는 내야지. 봐봐, 어머님께 쓰는 돈이 이렇게 아까워서 어머님을 모신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깝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는 말이죠. 정확하게 해? 아니, 내가 지금 내 주머니 채우려고 이런단 말이야? 형수님,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큰 집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야 소라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다시 그 얘기를 꺼내다니 당연히 당황스러웠죠. 남편은 시어머님께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저히 단 하루도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요. 당시 남편과 제 사이에는 돌이 막 지난 큰아이와 함께 뱃속에 3개월에 접어든 둘째가 있었어요. 남편이 제 상황을 생각도 하지 않고 얘기를 꺼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분명 시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죠. 전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이 좀처럼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전 그날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좀 더 물어볼 걸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한 제 자신을 참 오랫동안 몰아붙였답니다. 남편 출근 이후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잠시 잠이 들었는데요. 얼마나 흘렀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전 전화를 받고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뺑소니였습니다. 전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택시를 잡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미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마지막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게 남편의 부고를 알려준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신을 잃었죠. 다시 눈을 떴을 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취했는지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 친구에게 남편의 간에 물었고 친구는 씁쓸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남편이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남편의 장례식은 조촐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님도 남편의 형제들도 아무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남편의 사고 소식에 바로 연락을 드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상주 자리에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저와 아직 한참은 어린 첫째와 함께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에 친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저와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서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텅 빈 장례식장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이 돼서야 나타났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향 한 개 피우지도 않고 저에게로 바로 다가와서는 적선하듯 돈을 던져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돈을 그대로 그들의 얼굴로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형제라는 인간들이 사람이 죽었다는데 코빼기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그만 지 30년 넘게 형제로 자랐어요. 핏줄이 어떻게 되었든 30년이란 시간 동안 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조차 왜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 우리가 30년 한 집에서 살았던 게 우리 의지인 줄 알아? 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대로 벌인 일이라고. 한 번도 형제라고 생각한 적 없어.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까 받아두고 신경 쓸 일 만들지도 말고 그냥 서로 보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네. 그 사람들은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장례식장을 벗어났죠. 전 그들을 따라 나가서 시어머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뿌리치며 왜 시어머니께서 아셔야 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저를 비웃듯이 바라보더군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멍하게 그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어요. 무려 20년 전이죠. 전 남은 인생을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 우리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올바르게 잘 키워냈다고 말해주겠다고 맹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정도 지났나? 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친구네 가게에 취직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큰애를 데려오는 길에 못 보던 차가 집 앞에 있더라고요. 이 동네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차라 신기하게 바라봤죠. 차를 지나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차에서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아가씨는 작년 결혼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유일하게 가족으로 오빠로 대해준 사람이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아가씨 결혼식 날엔 남편이 엄청 기뻐하면서도 해외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많이 속상해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걷는 것이 약간 불편해 보이기도 했지만 꽤나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가씨는요? 언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연락 늦게 받았어요. 오빠들이 엊그제 얘기해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왔죠. 오빠 일 혼자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연락드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천벌을 받을 새끼들. 어떻게 내 자식이를 그렇게 꽁꽁 숨겨두고 내가 알았더라면 우리 아들 가는 길도 못 보고 내가... 시어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휘청거리셨어요. 저와 아가씨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왔죠.
시어머니께서는 큰애를 무릎에 앉혀두시고는 연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어릴 때 시아버님의 품에 안겨서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과 똑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전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꾹 눌러 참았죠. 한참을 남편에 대한 추억으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전 시어머님께 거취 문제로 남편과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던 그날의 얘기를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금방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큰애랑 며느리가 펄쩍펄쩍 뛰더라. 아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딜 가느냐고 말이지.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눈 걸 들어보니까 그것들이 날 모시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애들에게 100만 원씩 받아내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전문 간병인을 붙여주기는커녕 병원 갈 때마다 내가 사람을 불러서 움직여야 됐는데 그 많은 돈을 이것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을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 얘기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아는 지인한테 알아봤는데 진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큰 소리를 그렇게 쳤으면서 엄마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기에 따질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막내 오빠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왔죠. 그럼 그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듣지 못하셨어요? 미안하다. 매일같이 전화하던 막내가 소식이 뚝 끊겨서 걱정은 됐지만 바빠서 그렇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그냥 믿어버렸어. 미안하다. 내 새끼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다니. 제 손을 잡고는 연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떠올라 마음이 다시 아팠지만 애써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도와줄 일은 없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단박에 거절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경제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했지만 전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섭섭한 얼굴을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아가씨의 부축을 받으며 움직이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자 문득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전 현관을 나서려는 두 사람을 붙들고 큰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배도 불러올 텐데 언니 혼자서 어떻게 다 챙기려고요. 언니 힘들어요. 그이가 그랬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그런 그이에게 그렇게 하자고 속 시원하게 말을 못 해줬어요. 늦었지만 그이가 원했던 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셨죠. 어쩌면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결정이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잔소리하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도 없는 시댁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시며 이 집은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정말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가씨가 큰 도움이 됐어요. 다행히 본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삿짐을 불러 정리하고 남편과 추억이 쌓인 것들만 따로 제가 챙겨 본가로 들어갔어요. 본가에는 언제 왔는지 큰형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큰형님은 시어머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앞으로 서로 볼 일 없이 살자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제가 여기 있든지 말든지 형님이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리고 전 어머님과 살려고 왔지 형님이나 아주버님하고는 조금도 관계가 없거든요.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뭐야? 아니, 그럼 어머님께서 본가로 돌아가시겠다고 했던 게 다 동서가 꾸민 일이야? 무슨 자격으로 동서가 어머님을 모시는데?
제가 왜 자격이 없어요?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전데? 형님만 며느리인 줄 아세요? 막내 며느리 좋아하네. 남편도 없는 시댁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살려는 의도가 뭐야? 왜? 돈이 부족해? 그래서 거머리처럼 여길 들어오는 거야? 어머님 등골이나 빨아먹고 살려고? 전 당장이라도 큰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달려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덜덜 떨리는 손을 꼭 부여잡고는 최대한 분노를 가다듬었습니다. 큰형님의 폭언에 아가씨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다가와서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큰형님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이 집 식구가 아니니까 나서지 말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화가 난 아가씨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큰소리 치더니 이게 다 뭐냐고 큰형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뭐가 잘못이냐고 도리어 고개를 쳐들고 어깨를 쫙 펴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는 큰형님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서를 집에 들이시다니요. 서방님도 죽은 마당에 동서랑 같이 사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이미 인연은 끊어졌어요. 동서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제가 형님인 줄 아세요? 전 형님처럼 그렇게 돈에 눈 돌아간 사람 아니거든요. 뭐? 방금 뭐라 그랬어? 어머님 앞에 계신데 사람을 어디서 함부로 모함이야? 형님이야말로 뭘 근거로 저를 그렇게 몰아가시는데요. 왜요? 어머님께서 앞으로 본가에서 저랑 산다고 하시니까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아쉬우세요? 아니면 제가 형님처럼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할까봐 걱정되시나 봐요. 저의 마지막 말에 큰형님은 당황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는 결국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디 얌전히 맞아줄 사람은 또 아니죠. 저는 제게 휘두르는 큰형님의 손을 낚아채고는 어디다 손을 올리냐고 따져 물었어요. 큰형님이 당장 놓으라고 신경질을 내며 시어머니께 이렇게 흉포한 사람하고 어떻게 사실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신을 따라 큰 집으로 가자고 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다고 하시면서 다시금 큰형님께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큰형님은 제게 두고 보라고 하고는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짐이라고 해봤자 옷과 책 그리고 몇 가지 물건들이 전부였던 전 빠르게 정리를 하고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김치전을 좋아하시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저녁상에 김치전이나 올릴까 싶어 반죽을 만드는데 큰형님이 아주버님 두 분과 함께 나타나셨죠. 작은 아주버님은 저를 보고는 인상을 팍 쓰시더니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있느냐고 하더니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했고요. 큰형님은 그런 아주버님 두 분의 반응이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큰오빠가 나서서 할 말은 아니지. 엄연히 이곳은 엄마 집이야. 엄마가 있으라고 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라고. 너는 한국에 들어왔으면 당장 오빠한테 오질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생판 남의 어머니 집에 들어오는 꼴을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이야? 생판 남이라니. 언니가 어떻게 남이야? 우리 가족이지? 아무리 막내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엄연히 가족이야.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새끼가 어떻게 네 오빠야? 네 오빠는 나랑 둘째 둘뿐이야. 정신 차려. 아가씨는 언제까지 초딩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할 생각이냐고 혀를 차더니 그딴 소리 하러 왔느냐고 큰아주버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빨리 들어오지 않고 뭐하느냐고 소리를 높이셨죠. 전 아가씨와 함께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맨 뒷자리에 앉는데 작은 아주버님께서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자리에 왜 아무나 들어오느냐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전 그 시선을 마주하면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말을 가려하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고는 앞으로 저와 함께 이곳에서 살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두 번 다시 저를 함부로 대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당연히 아주버님 두 분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께 기생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저를 깔아뭉개고 짓밟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그런 두 분에게 아직도 어린애처럼 굴 생각이냐고 소리를 치셨고요. 큰아주버님은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시더니 손가락으로 절 가리키고는 저런 것과 어떻게 살 생각을 하시냐고 언성을 높이셨죠.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인간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따위 소리 하려거든 앞으로 내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돌아가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늘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살라고. 그런데 너희는 한 번도 막내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지. 내가 그때 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너희도 충분히 혼란스러웠을 테니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린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다. 세상에 어떻게 너희는 끝까지 이 모양이냐. 분명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런 인간을 믿은 것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시는 날이 꼭 올 겁니다. 큰오빠, 무슨 저주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리를 내치신 건 어머니예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작은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뜻이 확고해 보이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노려보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큰아주버님께서는 몇 번이고 시어머니께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한다고 설득을 하셨지만 소용없었고요. 그렇게 큰아주버님께서도 화가 나신 상태로 나가버리셨어요. 큰형님께서는 미련이 뚝뚝 흐르는 얼굴로 시어머니께 끝까지 이렇게 나오실 생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그런 큰형님을 붙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을 모시게 됐으니까 큰형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매달 제게 돈을 보내주세요. 100만 원. 작은 아주버님께도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 돈으로 어머님 삼시세끼는 물론 병원비에 차비까지 순전히 어머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테니까요. 뭐? 100만 원? 미쳤어? 내가 왜 동서한테 매달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왜냐니요. 형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뿐이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제 말에 큰형님은 무식한 것들과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고 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야 저는 방긋 웃으며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바라봤죠. 반찬으로 김치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더니 아가씨께서 크게 웃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고요. 그것이 끝일 줄 알았는데 한동안은 몇 번이고 아주버님들과 큰형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저를 내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니 급기야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아주버님도 큰형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명절 때가 와도 전화 한 번 없었고요. 정말이지 전 이게 무슨 가족이냐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전 아이들을 어머님께 맡겨두고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들었고요. 친구 가게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집에서 시작한 쇼핑몰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이것저것 만들어서 쇼핑몰에 올리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왕 이렇게 된 것 차라리 작은 가게를 가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고요. 전 절대로 못한다고 사양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제 수완이 좋아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절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 가게의 2배는 될 만한 매장까지로 키웠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물론 저에게도 새로운 만남들이 있었죠.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남편과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시집 보내실 생각이신지 중매를 서겠다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나이 아직 한창인데
새 가정 꾸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추억만 붙들고 살래? 어머님, 제가 귀찮으세요? 왜 자꾸 절 시집 보내지 못해 안달이세요? 전 어머님이랑 우리 두 아들만 있으면 되는데.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혼자 그러고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도 하고 그래야지. 싫어요. 전 영원히 어머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살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을 껴안고 매달리는 제 손을 소리나게 찰싹 때리시고는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하셨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따르는 만큼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되면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큰형님도 잠시 왔다 가고요. 제가 가게에 있는 동안 다녀가셨는데 큰형님이 왔다 가시면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몹쓸 얘기를 들었다고만 하셨죠. 그 일이 뭔지 너무 궁금했지만 전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큰 아주버님께서 퇴근길에 잠깐 들리신 것인지 저녁 시간에 집에 오셨어요. 제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고는 다짜고짜 시어머니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전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짓인가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막으셨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럴 수 있냐는 말이 나오니? 아니, 애들 유학자금 좀 보태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집 장손이에요. 장손 공부한다고 미국 가는데 모른 척하고 계실 생각이세요? 공부? 공부하러 미국을 가는 거냐? 사고를 치고 도망을 치는 거냐?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듣는 귀가 없는 줄 알아? 어디서 사람을 반쭉 죽여놓고는 도망을 칠 생각을 해. 잘못했다 가서 빌어야지. 그건 오해예요. 장난이 좀 심해진 것뿐인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오해건 장난이건 사람이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 장애가 남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애비가 돼서는 도망을 치게 만들어? 당장 멱살 잡고 가서 그 가족들 앞에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할 생각을 해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짚어가며 말씀을 하시자 큰아주버님께서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당장 미국에 보내야 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죠. 오히려 당장 사과하러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큰아주버님께서는 장손에게 이럴 수는 없다며 시어머니께 실망했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거실에서는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고요. 전 깜짝 놀라 허둥거리며 따라 나갔다가 너무 놀라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놓인 화분이며 꽃병들이 여러 곳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화풀이를 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만 내쉬고는 주섬주섬 치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나와보시고는 혀를 차시면서 언제 철이 들지 모르겠다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방문 목적은 10번이면 10번 다 돈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말하던 작은아주버님의 얼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랍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도대체 자신을 뭐로 알고 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느냐고 아주버님들을 모아두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두 분은 오히려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고 더 큰 소리로 화를 냈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기라도 하면 두 아주버님은 펄쩍펄쩍 뛰면서 어디서 참견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뭘 한다고 함부로 끼어들어? 가족 문제니까 입 다물어. 매번 이렇게 오셔서 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 너무 화가 나서요. 도대체 어머니를 작은 아주버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대출을 받든 뭘 하든 스스로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왜 어머님께 돈을 벌리시는데요? 그러는 재수 씨는 어디 떳떳하신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우리 어머니가 해준 거잖아.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순진한 어머니 등쳐먹을 요량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가게가 왜요? 제 가게 처음 낼 때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건 맞지만 전 매달 매출이 어땠는지 어머니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드리는데요. 제 가게라고는 하지만 어머니 가게죠. 전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누구랑 다르게? 제 말이 전곡을 찌른 듯 아주버님들은 헛기침을 하면서 외부인은 빠지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기대하지 말란 말로 두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그와 동시에 명절 때 걸려오던 전화도 딱 끊겼고요.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도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죠. 아이들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만 사관학교에 원서를 넣더라고요. 특히 큰애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사관학교에 가고 말겠다고 재수까지 했어요. 주변에서는 아들 둘을 다 군인으로 만들 생각이냐고 말려야 하는 건 아니냐고 했지만 저도 시어머니께서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고 잘할 자신이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 됐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가버리니 북적북적거리던 집이 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좀 더 일에 열을 올리기도 했지만 마음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잖아요. 곧 조금씩 허전함을 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가 지속된 것이 문제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불행이 벼락처럼 닥쳐왔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건강검진 결과에 재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고 나가신 날이었죠. 함께 가겠다는 절 극구 말리시고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셨던 시어머니와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죠. 괜히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전 충격적인 일을 들었답니다. 어머니께서 애시당초 병원에 오신 적이 없다는 말이었죠. 전 여기저기 한참을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큰형님이 전화를 주셨죠. 어머니, 우리가 다시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2층 정리해서 그 집 나가. 어머니를 모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어디 계시는데요? 제가 가서 말귀 못 알아들어. 우리가 모신다고. 그러니까 관심 끄고 당장 집이나 비워. 전 몇 번이고 시어머니를 바꿔달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차단을 해두었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죠. 큰 집에 가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계시질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게는 하루가 10년은 되는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찾아다니는 것이 제 일과였죠. 그런데 하루는 잠에서 일어났는데 밖이 소란스럽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죠. 큰형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사람들 여럿이 큰 박수를 들고 있었어요. 그냥 봐도 이삿짐을 싸는 사람들이었죠. 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지만 저를 힐끗 본 큰형님은 사람들에게 2층을 깨끗하게 비우라고 말했죠. 2층에는 저와 사관학교에 있는 아들들의 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니 문 따고 들어왔지. 동서가 있는 줄 몰랐네. 잘 나왔어. 빨리 짐 정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가라뇨. 형님이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말아 하시는데요? 아직 소식 못 들었나 봐.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지금 우리랑 그이랑 서방님 장례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빠.
전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다니요. 전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했지만 큰형님께서는 이런 일로 거짓말 하겠느냐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는 스피커폰으로 돌리더라고요. 큰아주버님이셨어요. 큰아주버님은 정신없는데 왜 전화를 하냐고 집은 정리가 다 되었냐고 하더군요. 준비 중이야. 그건 그렇고 어머니 돌아가셨다는데 여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렴 우리가 어머님 목숨 가지고 거짓말할까? 근데 아직도 그 집에 있었단 말이야? 당장 내보내. 쓰레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나저나 변호사는 왜 이렇게 빡빡한 거야? 변호사가 영 말이 안 통해? 아우 잘 좀 구슬려 봐. 그게 되면 벌써 둘째가 했겠지. 씨알도 안 먹혀. 아예 말을 듣질 않아. 유언장 좀 보자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전 큰 아주버님이 말하는 그것의 정체가 저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저를 그것이라고 칭했다는 사실보다 시어머니의 죽음 앞에 아직도 돈타령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아주버님과 큰형님의 모습에 헛구역질에 올라올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도 않는 모습에 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꾸역꾸역 눌렀습니다. 큰형님은 들었으면 당장 꺼지라고 말했지만 전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큰형님은 유언장에 이름이라도 있길 바라냐고 하더니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 기대를 절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 말에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짐승맛도 못한 것들. 어떻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돈돈거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고도 너희가 무사할 것 같아? 눈물? 아, 누가 본다고 그런 비생산적인 것을 흘리는데? 진짜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알아? 큰형님은 시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길은 보겠다는 제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람을 시켜 저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전 절대 못 움직인다고 버텼지만 남자들의 억센 힘엔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났나 아주버님들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 두 분을 붙들고 진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그런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아직도 여기서 어슬렁거리는 중이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고는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절 밀쳤어요.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어지면서도 전 믿기지 않는 현실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맞느냐고 물었죠. 결국 작은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여기에 오겠냐고 하고는 제발 가족 일에 나서지 말고 좀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2번 다시 보지 말자는 말이죠.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한동안 멍하게 길거리에 앉아있던 전 박스를 하나 둘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주버님과 큰형님은 무언가를 찾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저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작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하더니 사람을 시켜 저를 끌어내라고 했죠. 하지만 곧 큰 아주버님께서 그런 작은 아주버님을 말리더니 제게 묻더라고요. 어머님 인감이랑 통장, 보험증 같은 것들 다 어디 있는 거야? 알고 있잖아. 빨리 말해. 어디 있어? 아직 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 그런데 뭐? 인감? 통장? 제정신이야? 돈귀신이라도 붙은 거야? 어떻게 자식이란 작자가 그런 생각을 해? 이미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뭘 하든 알 게 뭐야. 어디 있는지 알면 당장 말해. 어디야? 어딨어? 작은 아주버님이 다가와서 제 팔을 세게 붙들고는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전 이를 악물고 버텼죠. 안방을 뒤지던 큰 형님까지 가세해서 당장 어디 있는지 다 얘기를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전 모른다고 말하며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당신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 말에 화가 난 큰아주버님은 기어코 제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아주 무겁고 찰진 소리가 울렸어요.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는 것이 아무래도 입안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 외치면서 자식된 도리는 다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도 찾아야지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작은 아주버님마저 손을 높이 쳐들고는 조용히 하라면서 제 뺨을 내리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멈추게 할 소리가 들려왔죠.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모든 것들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마저도 잊을 정도였어요. 감히 누가 내 며느리에게 손을 올리는 거야? 다들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뒤쪽으로는 낯익은 얼굴도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일을 대신해서 봐주던 변호사님과 실장님들이 보였죠.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큰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형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제대로 처리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여기를 어떻게 오시는데요? 어머니라, 내가 너희 어머니이긴 하니? 아주버님의 아우성이 단숨에 잦아들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하고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전 홀린 듯이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죠.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고 나서야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 놓고 그냥 당할 줄 알았어? 너희들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래도 자식이라고 믿고 싶었던 내가 등신이지.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주둥아리 잡아서 비틀어 버리기 전에 닥쳐. 너희들 말은 뭐가 되었든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집에 울리면서 아주버님들과 큰형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토닥이며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고 하시면서 퉁퉁 부어있는 제 눈가를 만져주시며 앞으로는 내 자식은 아가씨와 저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아주버님께서 버럭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뒤에 계시는 실장님에게 고갯짓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무슨 서류처를 열어보시더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뒤로 갈수록 기함을 토할 일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시아버님의 연줄로 사립학교에 들어간 큰 아주버님께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수행평가 성적을 날조했더라고요. 그 돈으로 불법 도박을 일삼고 있었고요. 도박이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당연히 집안을 거덜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명품에 환장한 큰형님은 씀씀이를 견디지 못해 결국에는 회사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감당 불가할 규모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이름을 팔아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비전도 없이 여기저기 일만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다른 쪽 사고 친 것을 수습하기 바쁜 상태였죠. 실장님은 이 모든 자료를 해당 기관에 넘겨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작은 아주버님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식이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상대방에게 자료를 주다니요.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그 새끼 살아있었어도 그렇게 하셨겠어요? 나한테 어떻게 자식에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기 전에 너희가 자식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생각하렴. 언제까지 내 탓하고 아버지 탓을 하고 막내 탓을 할 거야? 아주버님과 큰형님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시선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만든 업보라고 하시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순순히 알겠다고 하고 나갈 사람들은 아니었죠. 실장님이 곧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세 사람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안방은 정말이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어머니께서는 두 눈을 질끈 감으셨죠.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에서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아무리 몹쓸 자식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그 속이 어디 멀쩡하겠어요?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을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시어머니께서는 약간 잠긴 목소리로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탓이라고 하시면서 자책하셨죠.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이제 50이 넘은 자식이에요. 어머님의 탓이 아닙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피곤하니 자리에 좀 누워야겠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큰 아주버님은 학교에서 잘렸고 작은 아주버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지금은 조사 중에 있고요. 큰형님은 횡령죄가 성립해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든 일을 보고받으시면서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실장님이 가고 나면 한동안 침대에 등을 보이고 누워 계셨죠.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안방문을 닫아드렸답니다. 시어머니의 한없이 작은 등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남편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시어머니께 어떻게 해드렸을까 하면서 말이죠. 다정하게 안아줬을까 아니면 가서 손이라도 잡아드렸을까.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남편을 생각하니 심장 한쪽이 찌릿하게 아파오네요. 아마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때로는 남편을 떠올리며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